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개별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다루게 될 부분은 김구용 시인에 관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시는 제주대학교 장희지 선생님, 토론을 맡아주실 중앙대 이수명 선생님 각각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상 작가 9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분의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족들께서 와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인사하신 분이 아까 유족을 대표해서 연극평론하셨던 여석기 선생님의 아드님이 여건종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 김구용 세션에 맞춰서 김구용 시인의 아드님이시죠. 김유동 강원대 동문과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리자고 하는 것보다도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 아버지로서 김구용 또 아버지로서의 선호인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먼저 유족을 대표하셔서 우리 김유동 선생님 잠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유동입니다. 네.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제와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 선정해 주신 대산문화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 기념제와 관련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또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또 글로 옮기면서 또 기억을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 사진도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가족과 함께 흑백 사진 바라보면서 또 시간의 흐름을 또 실감했습니다. 예. 또 자식은 또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또 달리하게 되고 이해도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몰랐던 부분, 내면을 또 알 수 있는 것, 그게 시인의 자식에게 주어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운도 또 계속 앞으로 누릴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시세계는 굉장히 폭이 넓고 수용성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잡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언어 성찰이라든가 형식에 대한 실험, 또 사유 방식, 혹은 사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의 그 개별 시들은 뭔가 좀 김구용의 시세계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이라기는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저희 아버지의 시세계가, 김구용의 시세계가, 난해함 자체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논리적인 비논리성, 혹은 비논리적인 논리성이 또 또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소박한 인본주의가 또 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호혜성과 상호성에 기반한 소박한 인문 정신이 또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김구용의 시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새로운 조명 하에서 저희 아버지 김구용 시인의 시세계가 계속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재평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족의 목소리로 그 문인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애틋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새로운 시선도 생깁니다. 문득 떠오르는 게 예전에 김내성이라는 작가가 대상 작가인데 잘 아시듯이 김내성 선생은 과학 소설을 쓰신 분이고요. 굉장히 우리 소설에서 과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인데 아드님이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았으니까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가끔 점도 치러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소설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그 작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넓은 그 시선을 갖게 됐다는 느낌도 같습니다. 오늘
김구영 선생님 아드님이신 김유동 선생님의 그 바람, 또 아버지에 대한 시선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제로 그래서 김구영 연구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두 분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발표자는 앞서 소개드린 대로 제주대 장희지 선생님이시고요. 토론자는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이수명 선생이신데 아마 두 분 다 시인이기 때문에 연구자이고 시인이기 때문에 김구영 선생 이해가 좀 더 넓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시간이 장희지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마이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장희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발표문을 좀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변전과 생명의 이어짐, 감사와 기도의 노래, 김구영의 아리랑 3부작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구영 선생님에 대한 이제 그 연구에서의 난점은 사실은 이 등단 과정에 대한 그 해명이 약간 불투명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구영 선생님께서 어떤 매체 발표하실 때 양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초반기 연구에 상당히 과연 언제 등단했고 등단작은지 어떤 작품이고 이게 확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이번에 저도 이제 초기 연구자라서 그런 실수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본명으로 정동원 체제 하에서 이제 조강이라는 잡지에 그 시조를 투고하셨어요. 그래서 시조가 그 연달아서 발표되는 과정이 있고 이게 본명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9년에 신천지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그 필명 김수경이라는 필명으로 산중야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되게 저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백탑송이라는 작품도 이제 같이 실려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인 이제 이야기가 있었으나 확인해 보니 이 주간서울에 이제 백탑송이 실려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피난 이제 부산으로 넘어오셔서는 이제 구용이라는 필명을 쓰시면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구용 선생님은 김동리 선생을 찾아가서 직접 사실 일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시를 원고를 드리고 김동리 선생에 의해서 이제 데뷔하게 되었고 또 이제 청년문학가 협회 여러 선배들의 보호 아래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점을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용 일기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23페이지 각주 15분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기존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김구용 씨의 전체적 윤곽을 제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학위 논문에서도 아리랑 3부작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의 사상적 배경을 불교로만 보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의 시에는 주역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이것을 지적한 연구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유불선을 아우르는 동양정신입니다. 그가 화려한 물질 문명에 대해 동양정신의 확립을 역설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의 번역과 시를 함께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한문 번역에 있어서 권위자시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번역을 남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분의 작품 세계와 함께 얘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이제 후학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구용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일종의 사상으로서 노래의 의미와 의의를 아리랑 3부작을 통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에게 시는 노래 그 자체였거니와 그는 그것을 다시 인생 그 자체에 필적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는 30여 년간의 연작 작업을 아리랑이라는 그 자신도 모르는 미지의 음악으로 요약합니다. 이 3부작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는 그의 세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번역한 동양고전의 세계와 닮은 것이고
불교나 주역의 원숙한 세계관으로 구체화한 문학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사갈시대온 우리 근대시의 풍토에서 그의 존재는 단연 돋보입니다. 그러나 아리랑 3부작의 의미가 해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철학의 실질적 내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 그 자체로서의 노래, 장시의 형식, 꿈의 이상과 불협화음의 꽃 이 두 중편 산문시의 경우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그 정치한 논의를 했습니다. 꿈의 이상 같은 경우는 옥루몽이라는 그 번역 소설이 있는데 김구용 선생님께서 번역을 한 그 작품과 연관지어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그 김구용 선생님 시의 노래가 굉장히 그 초기 시부터 노래라는 기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노래, 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과정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와 보는 행위, 이것이 이제 관련되는 지점이 있는데 24페이지 이 2절의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김구영에게 보는 행위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관음보살이 몸과 마음의 공을 보는 데서 시작하거니와 본다는 것은 그의 중요한 테마인 관음보살에 이미 내재한 것입니다. 보는 것은 주역의 관계에서 바람과 연관됩니다. 바람이 지상으로 다니는 것을 관이라 한다 했는데 이는 관괴의 윗부분이 바람을 뜻하는 손괴이고 아랫부분이 땅을 뜻하는 권괴이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대상전에서는 풍행지상 관에 이어 선왕이 이로써 사방을 살피고 백성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푼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시경의 곡풍으로 이어져 곧 노래가 됩니다. 따라서 보는 것 그 자체가 노래인 셈입니다. 김구영이 보는 것은 사방에서 고통받는 백성의 고입니다. 사실은 전후 시에 보게 되면은 그 온통 이는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되게 그 전후의 피폐한 현실을 노래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25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옥루몽의 한 구절인데요. 옥루몽의 한 구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공은 이름 있는 음악은 알고 이름 없는 음악은 알지 못함이로다. 효제충신은 소리 없는 음악이며 희로애락은 이름 없는 음악이라. 대저 사람이 희로애락에 허물이 없으면 기상이 화평하고 효제충신의 돈독한 행실을 닦으면 마음이 쾌락하고 기상이 평화로우며 비록 벽지에 고요히 앉았을지라도 소리 없는 큰 음악이 귀에 자제히 들리나니 어찌 명칭으로서 음악을 논할 수 있으리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래라는 게 백성들의 소리예요. 노래가 좋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면은 노래가 순해지고 그것은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아마 동양 고전을 섭렵하신 김구영 선생님이시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기 시 속에서 이제 노래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것과 연관짓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 두 번째 단락. 꿈의 이상에서 그는 굶주릴 때 자신에게 오렌지를 건넨 백이의 여성을 찾아 헤맵니다. 사실 그가 찾는 것은 마음이 빚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백이의 여성이 관음보살로 비치는 거울 안에서 자기 자신은 비치지 않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말하는 것은 백이의 여성이라는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애의 눈으로 그 속의 실상을 보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음이라와 그 뜻이 같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보다 현실 속의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더 진실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싣는 달구지를 끌고 가는 풍경에서 그는 변하지 않는 실상을 확인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은 형상에 연연하기보다 실제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의 꽃 2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협화음의 꽃 2는 전후의 피폐한 현실에서 소외와 자기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죽음의 악몽을 환기하며 전후의 불안은 수인의식을 조장합니다. 현실은 사람들에게 굴욕과 공공을 안기며 성자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해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는 길이 열립니다. 각자의 취약성을 깨달았을 때 상호우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위치가 부각됩니다. 불협화음의 꽃 2는 곡 연작의 형식과 방법을 압축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이 시에서 김구용은 다양한 인물의 일화와 회화를 교차시킴으로써 도시의 불협화음을 형상화합니다. 단일한 플롯으로 되어 있는 소인이나 꿈의 이상과는 다릅니다.
그는 불협화음의 꽃 2에서 다성성의 형식을 실현합니다. 불협화음의 꽃 2는 파리가 청년이 되고 모던형 라디오가 교회의 공장이 되는 디오라마풍의 장치를 곳곳에 내장합니다. 젊은 과부와 입대를 앞둔 대학생의 교접은 면장의 공무원에게 입원비에 논밭은 해갈했어요 하는 말과 조응합니다. 고양이에게 습격당하는 주의 참상은 전쟁 때 죽은 전우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이러한 그 병치 또 몽타주 이런 것들이 기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협화음의 꽃 2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당대의 그 신문 기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 하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시의 아래를 읽겠습니다. 불협화음의 꽃 2에서 김구용은 단순히 줄거리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이야기를 중첩함으로써 인생에 가까운 것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음이나 불협화음이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그는 꽃을 찾으려 합니다. 불협화음을 노래로 전환하는 순간을 모색합니다. 꿈의 이상에서 시적 화자가 변압기 수의공의 추락사로 혼자가 된 매음녀의 사연에서 이상보다 현실의 무게를 깨달은 것처럼 불협화음의 꽃 2에서도 매음녀 모티프가 전기가 됩니다. 매음으로 병든 남편과 아이를 부양한 여자의 일화는 이 복잡하고 산만한 시에서 단연 아름다운 순간을 형성합니다. 불협화음의 꽃 2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분노나 비애보다 훨씬 큰 문제로서 생존입니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서로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악보다 인이 우선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연은 베아의 음악으로 시적 주체에게 감각됩니다. 이 음악의 주제는 아리랑 3부작으로 지속 심화됩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후의 피폐한 현실과 다성성의 형식, 연작 곡의 경우. 곡은 김구용이 61년부터 77년까지 발표한 9곡 연작시입니다. 이 연작은 내용상 전후의 피폐한 현실과 아노미를 세계의 붕괴로 경험하는 시적 주체가 내면적으로 세계를 재구축하고 삶을 회복하려는 고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연작은 식민지 시기의 냉전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콜로니얼한 현실인식이 중요하고 다양한 인물 군상의 현실과의 고투를 다성적으로 종합해내는 세계관이 돋보입니다. 연작을 9수로 한 것은 아마 이제 주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이라는 숫자는 다 차는 것인데 다 차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감소하는 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9가 가장 좋은 수라고 이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주제의식과 모티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에서 김구용은 거울이나 창과 같은 반영적 장치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이중화하고 화제를 전환하며 자기 자신을 비춤과 동시에 타자의 삶이나 일상도 비춥니다. 그는 인간의 가시의 외부와 가사의 내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곤 했거니와 거울과 창은 인간의 안팎을 종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이중화의 장치는 도시는 동시에 너무나 많은 손발이 말한다. 도시는 동시에 너무나 많은 입이 일을 한다와 같이 동시성의 주제와 맞닿습니다. 곡에는 많은 인물이 익명성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후 현실에 직면하여 시적 주체는 자기를 잃고 방향 감각마저 상실합니다. 방향 감각 상실에 대해서도 기존의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셋째 줄. 곡은 필연적으로 도덕의 문제와 대결합니다. 시적 주체가 자기를 잃고 수인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률이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탓입니다. 규범과 도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시적 주체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 어수선한 생활에서 무엇을 단장하는가라고 판단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곡에서는 도덕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뒤집는 전언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도 도덕률을 어기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살려면 악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는 없었다. 도덕은 자녀를 위해서, 부정은 아내를 위해서 뭔가가 성자로 만들고 있다 해서 할 수 있듯 훼손된 세계에서 훼손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 훼손된 세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음녀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데 이 차별하지 않음은 성자의 덕목이 돼 그것은 곧장 훼손된 세계로 회수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곡에서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이니까요.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에서 김구용은 불빛 구슬 안에서 하늘만큼 열리는 노래 한 송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일상 언어로는 찾을 수 없는데 언어를 지우면서 살아나고 언어가 끝난 곳에서 노래는 발생합니다. 그에게 노래는 세계의 재구축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내가 천백억 화신으로 타자로 창 거울과 같은 장치에 나타나 자아내는 만사를 종합하는 행위에서 달성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분명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보기만 하며 스스로를 못 보는 눈 안에 있었다. 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워 다른 사람의 삶을 종합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는 전 우리의 현실에 어울리는 노래를 불협화음으로 포착합니다. 유마가 중생의 병을 대신할 듯 그는 전후 현실의 병폐를 타자로 변신하여 대신 앓고 그 속에서 선악을 초월하여 삶의 전체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의 음악과 생명의 연속성, 연작 송의 경우. 송은 71년부터 80년 8월 사이 연작입니다. 장시인 곡에 비해서 시상이 정돈되어 있고 언어가 절제된 점이 주목됩니다. 개개의 작품은 전작의 산문성에서 탈피한 서정성을 띠지만 연작 전체로서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송 108수에 담긴 의미는 불교시로 보지만 더 큰 동양적 사고에서 조망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송은 주역의 사상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주역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난삽하지만은 정리를 해보았으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정한 괴를 연상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송에는 불, 나무, 새, 흙 계열의 시어가 자주 쓰입니다. 이 평범한 시어는 오행을 나타냅니다. 자연계에서 사물은 서로 이어져 있고 이 이어짐은 우주의 변전을 촉진합니다. 오행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 우주의 생명이 상대적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돕게 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행이 결국 음양에서 온 것이거니와 송이 노래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이자 생명의 이어짐입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에서 음양오행으로 표상되는 우주의 비의는 자주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108편의 송에서 26편의 말씀이라는 기표가 나옵니다. 말씀은 참된 것, 진리입니다. 말씀에 인접한 시어인 빛, 광명의 출현빈도 역시 높습니다. 노래 음악과 악기 소리는 말씀을 보완합니다. 말씀은 음악의 형태로 변주되고 세계로 확산됩니다. 말씀에도 후진국이 있나 어제와 내일은 거울에서 한 몸이니 미움은 사라지면서 봄 종소리에서처럼 말씀은 미움을 봄 종소리로 바꿉니다. 이 말씀의 계열체는 우주의 신호이며 시적 화자는 이 기호를 지각합니다. 송 10을 보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해설이 나옵니다만은 그 단락의 밑에서부터 넷째 줄에 보게 되면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한없는 송을 누가 알리 면면한 송을 어찌 다 살부리 업기에 무진한 송을 그대가 전하리 라는 이 연작의 대미는 우주의 운행은 끝이 없어서 다 사려할 수 없으니 후손이 그 노래를 이어가라는 당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은 지식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부르는 사람 모두의 것입니다. 송을 곱씹고 우주의 음악에 주의하는 후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음양의 조화에 따라 후손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송은 합장이고 기도인 노래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로 말입니다. 다음 절은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배 계열체와 대자 대비의 확산, 연작 거의 경우. 거는 80년 12월부터 90년 겨울까지 발표한 9수 연작시입니다. 거의 완성으로 곡 송과 더불어 아리랑 3부작이 완결됩니다. 그의 시세계가 귀착한 지점은 이 3부작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는 곡이 과거, 송이 현재인 것에 대해 미래를 지향하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그의 추억의 고향인 동학사 대웅전의 풍경과 대응합니다. 동학사 대웅전에는 협시보살도 없이 삼존불이 계신다.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이시라고들 하지만 내게는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그런지 대웅전에 들어서면 3세가 현재요, 영겁을 동시에 느끼고는 했었다. 거기서 그는 후손에게 삶의 방편을 일러줍니다. 그는 그에게 열국지 번역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책머리에 그는 아방공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열국지는 서양의 도덕과는 다른 의미의 덕성을 고취하는 동양의 고전입니다. 일리아드가 전쟁을 찬미한다면 그는 수변의 새소리를 들려주고 요조 숙녀는 군자의 짝임을 노래하는 시경의 세계를 반복합니다. 그는 형식상 사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형의 틀 안에서 김구용은 전작에 비해 쉬운 언어로 보편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 진실, 지혜, 성숙, 보람, 행복, 은혜, 감사, 기도. 거에 쓰인 관념어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거에는 고차원적인 비유보다 전언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거나 대구법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거에 빈출하는 시어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에서는 시상의 시발점이 됩니다. 말씀은 체험이어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해서 할 수 있듯 그것은 체험적인 것으로서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또 마음의 땅을 찾아 말씀을 심으리라. 바라는 바를 고마운 오곡칠거로 나타내리라 해서 할 수 있듯 말씀은 결실의 원인이자 가장 기본적인 진료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거기서 말씀은 우리 삶의 비근한 체험으로 바뀌고 보편적 덕으로 귀결합니다. 말씀의 빈출은 거를 덕의 주제에 근접하게 합니다.
거는 제목의 거의 공간이나 장소의 점유 혹은 그곳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데서 이미 예견되듯 집과 조국의 계열체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아래 단락은 병과 관련된 건데 그것은 이제 냉전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아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나보다 자신을 위해서는 상대를 염려하다가 아이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자기 자신으로 환원된다와 같이 아낌 계열의 시어는 순환적 세계에서 이타성, 생명 존중, 후대에 대한 기대 등의 의미를 구현합니다. 이 아낌은 이 아낌이 주체의 시혜가 아니라 어떤 상호성을 내포한 것임은 특이할 만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실존은 취약한 상태로 세계에 던져져 있거니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취약함으로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목숨은 한 생명의 모든 세상들과 모든 세상들의 한 생명이 서로들 모르면서 서로를 위해 제각기 작용들 하나보다처럼 상호 부조와 연기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이 자기 자리에서 서로 도우며 조화를 이루리라는 발상은 종교적입니다. 이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발상은 시간적 순환의 보완으로 완결성을 띱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후대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기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낙관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는 기도와 감사가 시의 전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가 기도와 감사가 다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저도 이제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6페이지 상단, 김구용에게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연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도우며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우러나옵니다. 믿음은 부부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이 안 오나면 세계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지붕 위의 대보름달이나 별이 보증합니다. 게다가 그 조화로운 세계는 꿈과 현실, 윤회전생,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 속에서 다채롭게 변주되면서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는 그 변주의 양상을 재현하지 않고 그 믿음과 약속만을 되풀이하여 기립니다. 생명의 지속이나 평화에 감사합니다. 거의 마지막 수인 국어는 아리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표에서 보이듯 시라는 어휘가 빈출하는 만큼 재기적으로 읽힙니다. 김구용은 간절히 알고 싶은 만큼 생각은 미지를 가능으로 바꾸었다.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인들이 시를 쓰는가 보다. 대자와 대비를 믿고 대자 대비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자 대비의 믿음이 곧 시 꼴 찬송이고 대자 대비의 성취와 확산을 위한 시가 필요합니다. 그의 사상은 일견 보통 사람의 소박한 생각과 구분하기 어려우나 가장 평범한 것이 때로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의 범용함은 김구용 사상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최고의 순간에 본부의 자리로 내려와 자연의 원리에 순응합니다. 그는 대동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겸양의 소산입니다. 맺은 말은 앞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으나 3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용은 20세기 최고의 문사이자 유불선을 아우르는 동양 사상가입니다. 식민지 체험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상황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그는 전쟁과 황폐해진 민족적 삶을 회복하는 원리로서 육아의 인의나 대동, 불가의 무아나 불의, 그리고 음양오행의 역 등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풍의 노래처럼 사람 사이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감사와 기도로서 노래에 귀착하는데 그것은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우리 민족이 끝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전쟁을 겪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감사와 기도의 노래를 후대가 이어 부름으로써 민족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시는 평생에 걸쳐 쓴 단 하나의 장대한 당부로서 후손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그의 대작 아리랑 3부작은 그 시사적 가치를 논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이미 단순한 문학을 넘어섭니다. 김구용의 시를 제외하고서는 한국 문학의 사상사를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게는 단절이나 이 시기의 문학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폭력, 차별과 혐오가 끊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그의 시적 위상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근대적 개인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그 대안으로 상호우전성을 내세웁니다. 아낌과 돌봄이 특정한 주체의 시혜라기보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호혜의 사상이었음은 그의 사상이 얼마나 원숙한 것이었는지 방증합니다. 그의 우주적 세계관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공존을 노래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김구용 선생의 시세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될까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은 김구용 선생의 대표적인 장시 2편 그리고 아리랑 3부작을 통해서 김구용 선생과 그 시세계 전모를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바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명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발표문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우리가 그 김구영 시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난해한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이제 한두 편이라도 이렇게 접해보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도 많이 안 됐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하기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시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김구영 전집이 나왔을 때 시집이 4권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왔는데 시라는 제목을 가진 것과 구곡, 송백팔, 국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책 제목이 시집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4권의 시집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편의 시를 제대로 읽기도 쉽지 않은데 이 4권을 이렇게 정리를 이 소논문, 이 발표문에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 발표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작성한 토론문은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그 4권의 시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같이 논의하기에는 선생님이 연구하신 그 맥락의 어떤 동양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천하고 해서 전체 논문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김구영 시인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었고 타계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의 시에 대한 수용과 이해는 미미하기만 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알려진 시들에 대한 이해도 아쉽기만 합니다. 이는 50년에 이르는 긴 시력 동안 이루어진 시인의 방대한 세계에 장르를 헐거나 새로 세우는 듯한 형식의 다양한 실험, 그리고 유불서를 비롯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지성적 깊이가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놓은 시세계를 생각해 볼 때 시기, 주제, 형식의 변화, 기법에 대한 분화된 연구뿐 아니라 시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비평적 접근도 기묘한 실정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김구영 시인의 등단 과정을 위시하여 시의 위상, 그동안의 연구사와 방향, 평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소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편의 논문에서 김구영의 시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4권의 시집, 평생에 걸친 4권의 시집에 걸친 작업을 두루 살펴보며 김구영 씨를 개관하는데 유효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읽기 쉽지 않은 장시인 꿈의 이상과 불협화음의 꽃 2의 독해에서 출발해 김구영 시인이 직접 아리랑 3부작이라고 한 곡, 송, 거를 노래의 관점에서 조밀하게 살펴본 점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작업에 몇 가지 의견을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김구영 시인은 아리랑 3부작 구곡, 송백팔 국어를
30년 계획을 잡고 10년마다 집중적으로 써왔다고 직접 밝힌 바 있지만 사실 이 시집들 이전에 출간된 시 이게 가장 먼저인데 여기에 아리랑 연작시가 등장합니다. 시에 이미 60년에 쓴 아리랑 1, 2, 61년에 쓴 아리랑 3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 편의 시가 이후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세 권의 아리랑 3부작에 어떠한 단초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리랑 1에는 그, 그녀, 가, 나, 다로 주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서 발표문에서 구곡을 분석한 다성성 형식의 실마리가 엿보입니다. 또 아리랑 2에는 송백팔 국어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의 세계를 예시라도 하듯 언어 이전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랑 3에서는 무념을 구조한다. 천년의 시간은 온다. 누가 시간에서 탈출하는가? 의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발표문에서 국어를 분석한 범용함, 자연의 원리의 순응 이런 것에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짧은 자유시인 아리랑 1, 2, 3이 이후 세 권의 연작 아리랑 3부작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발표문 제목이 이제 우주의 변전과 생명의 이어짐, 감사와 기도의 노래이고,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서 2장에 꿈의 이상과 불협함의 꽃 이 부분을 이제 노래의 형식으로 분석하고 계십니다. 이 장에서도 그 노래적 요소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꿈의 이상과 불협화음의 꽃 2는 아리랑 3부작이 아닌 그 처음에 묶인 시에 실려 있고 이제 산문시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에 묶인 시라는 시집에는 산문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짧은 산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소인과 꿈의 이상은 거의 40페이지에 달하고 불협화음의 꽃 2는 25페이지나 달하는 긴 산문시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 세 편의 긴 산문시들을 중편 산문시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길이도 그렇거니와 소인과 꿈의 이상은 소설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긴 산문시들은 사실 그 중편이라는 그 소설적 용어가 사용된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노래의 형식보다는 소설의 형식에 근접하며 소설과 다름없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장르 해체적입니다. 비록 불협화음의 꽃 2는 그 소인과 꿈의 이상에 비해 일정한 서사가 없고 제목이 불협화음이라고 되어 있어 음악적 요소를 떠올리게 하지만 난해한 이미지의 중첩으로 되어 있어 노래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이제 다소 어색한 편입니다. 이 세 편의 긴 산문시들을 시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미지의,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병치와 속도일 것입니다. 이 장시들에서 노래적 운율, 리듬, 승화, 종합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리랑 3부작의 자유시에서 볼 수 있는 찬미, 기도, 말씀, 생명, 연속, 우주 이런 것도 좀 찾아보기가 이 시들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와 산문시는 형식만 다른 게 아니라 다소 그 세계관도 다른 부분들이 느껴져서 이거 전체로 이거를 다 노래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요 중편 산문시 시에 실린 산문시들은 좀 별도의 의미 부여를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형식상으로는 모두 연작 장시로 되어 있지만 구곡은 9개의 장시고 송백팔은 108개의 짧은 자유시 그러니까 다 한 권씩 책인데 구곡은 이제 9개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긴 9개의 장시고 송배팔은 8개의 짧은 자유시, 국어는 9개의 시 속에 또 그 일련 번호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정형적인 사행시들입니다. 이 형식상의 그 차이가 이제 다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성성, 송찬, 정형성이라는 그 세 권의 내용상의 차이를 낳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곡, 송백발 국어는 소리, 말씀, 노래라는 음악성으로 상통하고 있음을 발표문은 보여줍니다. 요컨대 아리랑 3부작은 형식과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노래라는 그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구영 시인도 이것을 아리랑 3부작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이러한 이해를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새 시집을 묶는 노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인이 아리랑 3부작이라고 칭한 것도 어떤 기획 의도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논지로 유지하고 계속 전개하는 것은 시인의 의도를 세심하게 적용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작품상의 그 형식상의 차이와 내용상의 차이가 좀 더 날카롭게 분석되어 정치한 노래의 특성이 제시되면 이 논문의 의미가 이제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거는 곡이 과거, 송이 현재인 것에 비해 거는 미래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에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지향한다는 것과 현재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작품이 변별된다는 것은 노래의 공통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 앞부분에 이제 그런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김구영 연구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구영이 이제 여러 한서를 번역을 했는데 그의 번역 작업의 의미를 묻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김구영 연구가 번역을 도외시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그의 번역과 시를 함께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한학자로서의 김구영의 면모를 문학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서들을 번역한 작업이 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보다 더 그들의 전통주의를 철저히 추구하고 심화한 전통 사상의 적자라고 본 부분은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이 그의 시에 영향을 끼친 것은 다소 까다로운 추적이 요구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구영은 불교나 동양 사상뿐 아니라 상징주의나 초현실주의, 모더니즘, 서구 사상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실제로 그의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초현실주의 대베이징망이나 이미지 병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전통 사상의 적자라는 표현은 어쩌면 이 폭넓은 그의 예술 영역을 좀 한쪽으로 국한시킬 어떤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이런 표현 뒤에 어떠한 선생님께서 그 서구 사상이나 이렇게 어떤 문예 사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김구영 시인의 공헌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기를 해주시거나 하면 이런 오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시간 관리 잘하겠다는데 무슨 시간이 초과를 해버렸네요. 근데 아마 개별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또는 방희지 선생님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논거를 좀 보충해주는 바람 그리고 약간 의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장희지 선생님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수명 선생님은 뭐 이 김구용
문학에 대한 그 연구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아마도 가장 많은 개별 논문을 발표하신 분으로서 저희가 그 김구용 문학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이수명 선생님 논문 읽지 않고는 뭐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가장 권위자시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맡아주셔야 하는데 제가 주제 넘게 이 자리를 맡아서 상당히 황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네,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도 뭐 추후에 제가 연구할 부분과 이제 우리 후학들이 연구할 부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리랑 1, 2, 3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마 다른 연구들에서 좀 부분적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다른 고를 달리해서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쪽에서 산문시와 자유시의 형식을 대조해가면서 봐야지 더 잘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조언은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경주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음악이냐, 이것은 이제 가령 이 당대의 아마 상태, 태평성대는 노랫소리가 고급지만 아노미 상태에서는 노랫소리도 안 고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쩌면 불협화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쪽의 이제 관점이니까요. 세 번째 쪽의 이야기는 이제 음악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그냥 이 단순한 어떤 선언, 기획 뭐 이것인데 너무 이제 좀 과대 해석한 거 아닌가 하는 쪽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서구적인 관점에서 노래는 그냥 송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를 노래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데 사실 동양시학에서는 시학이 성립하는 기반이 노래이고, 사실은 그런 쪽에 이제 연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함께 놓고 볼 때 이 노래라는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사실은 연구에 어떤 유리한 지점이 있는가 했을 때 김구용 문학세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번역까지 다 끌어들일 수도 있고, 한 줄로 묶어서 설명하기 유리한 지점이 뭔가 고민했을 때 이 노래라는 것이 동양시학에서는 중요하고 김구용 씨 세계에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해 주신 전통 사상의 적자라고 본 것은 제 기술이 약간 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을 쓸 때 고쳐 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김동리, 조현현, 서정주 이런 분들의 주의의 어떤 진영에 가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관계 자본 인맥으로서 김동리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월탄도 만나고 여러 매체에 글도 싣고, 서정주에 의해서 이제 현대문학상 초대문학상이거든요. 그게 그것도 받고, 또 이렇게 긴 시들을 어느 매체에서 실어줍니까? 잘 안 실어주죠. 근데 조현현이 어디 작품이 되면은 언제든지 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구용일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문협 정통파라고 불리는 소위 이런 분들 지지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 시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수명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뭐 이런 쪽에 이제 서구적인 영향 속에서 이제 살펴진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제 언급하시기를 이제 구용 선생님께서는 동양서양 이게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연구는 사실은 되게 서구 치중이어서 약간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도 이제 제가 좀 무리하게 던져본 것이 아닌가, 던져봤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여기서 좀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광고를 하거나 다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김구용도 한 번 더 마이크를 주고받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물리적 시간이 이미 10분 가까이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구용에 대한 논의를 깊게 해주신 우리 장희지 선생님, 이수명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